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깊이 스며든 문체로 원작의 모든 디테일과 감정선을 충실히 담아 이야기를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 딸 서연은 제 남편 태준을 향해 마치 제가 그저 발목 잡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등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저를 알아보셨을 때 온 세상이 멈춰 선 듯했습니다. 이와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지막이 말씀하시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 아주머니 맞으세요? 법정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제 딸과 거만한 사위는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 오래이른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민준 씨가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낡은 머그잔에 커피를 내려 마셨죠. 그리고 부엌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난초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었지만 과거의 추억과 저를 이어주는 작은 기쁨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저는 제 유일한 딸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엄마였습니다.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으며 주말에는 동네 시장에서 집에서 만든 간식을 팔았죠. 이 모든 것이 서연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제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애가 태준과 결혼했을 때 눈빛은 차갑고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애써 눌러담고 일요일 점심마다 최고의 음식과 걱정을 숨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서연과 제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각했던가요?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기는커녕 서연은 저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의 방문은 의례적인 것이 되었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 애는 제가 그 애를 키우고 첫걸음을 떼고 모든 성취를 축하했던 이 집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추억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갈치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대학에 갈 때 제가 직접 술을 놓았던 식탁보를 깔고 심지어는 장식할 꽃까지 사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태주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남편 민준 씨의 것이었던 안락의자에 털썩 앉아 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서연은 사료철을 들고 들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애의 눈에 서려있던 낯선 사람의 눈빛, 한때 저의 손을 그토록 믿음직스럽게 잡았던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애는 여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이 집이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혼자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애가 계속 말하는 동안 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이대에 딱 맞는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고 활동도 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태주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화 아주머니. 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요양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주 현대적이고 정원도 있고요. 그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의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제 집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지켜온 집,
우리의 추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일부를 간직한 집을 말입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다 처리해놨어요. 엄마는 서명만 하면 돼요. 그 애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마치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 없는 냉혹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이와 아주머니, 그가 값비싼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요. 지난주에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거짓말이라도 꾸며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부동산 중개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제 방을 측정하고 제가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리모델링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싸기 시작했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고 무엇을 버리거나 팔아야 하는지 멋대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이 드레스는 너무 낡았어요. 그 애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입었던 파란 드레스를 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 애가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제 역사의 한 조각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사진들, 민주 씨가 저에게 보낸 연애편지, 우리가 겨울밤 함께 읽었던 책들. 이 모든 것이 서연과 태준에게는 그들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집의 곳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결정타는 서연이 제 보석함과 민준 씨가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몇몇 기념할 만한 작은 장식품 외에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관해 드릴게요. 그 애가 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의 눈에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탐욕, 순수하고 단순한 탐욕이 효심 깊은 걱정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런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거실에서 서연과 태준이 저라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슬프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고 평생을 바친 후에도 다 쓰고 버려지는, 바친 후에도 다 쓰고 버려지는.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저를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격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발견한 결심으로 눈물을 닦고 저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집의 권력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씨가 지금과 같은 대우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온 비밀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더 많은 상자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 서재를 정리할 거예요. 그 애가 선언하며 민준 씨가 3년 전 떠난 후 제가 그대로 보존해왔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저는 그 애가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건드릴 수 없어. 엄마,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애가 짜증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성욕처럼 남겨둘 수는 없어요. 이 집은 팔 준비를 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의 미래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동의하든 말든 이 집은 팔릴 것이고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서연이 차에서 더 많은 상자를 가져오러 나갔을 때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곳은 제 남편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그의 향기가 아직 공중에 감돌고 그의 물건들이 그가 떠났을 때처럼 놓여있는 곳. 제 손가락은 책꽂이의 책들을,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들을, 우리의 결혼사진 액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세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 낡은 백과사전들 뒤에 격에 박혀있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4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비밀번호를 추측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민준 씨의 생일, 서연의 생일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충동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시도했습니다. 비가 오던 일요일 오후, 우리가 한빵집에 같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 씨의 이름 약자가 금박으로 새겨진 가죽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저는 숨을 들이켜게 만드는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은행 계좌 명세서, 유명 기업의 주식 증서, 저를 어지럽게 만들 만큼 엄청난 금액의 보험 증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제 남편의 독특한 필체로 제 이름이 쓰여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화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것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수년 동안 우리의 진정한 재정 상태를 당신에게 숨겨왔던 것을 용서해줘. 이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신중함 때문이었어. 나는 태준의 의도를 늘 불신했어. 그에게는 처음부터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 내가 당신 곁에 없을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낀 모든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이 안전망을 조용히 구축했어. 이 서류철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야. 서연은 당신이 항상 그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으로 당신을 돌보는 경우에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작은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줘, 내 사랑.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야. 결국 서연이는 좋은 아이지만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방법이 있어.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영원히. 민준.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흡수했습니다. 제 민준 씨는 늘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은 이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저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사는 건물, 그들이 성공의 상징처럼 자랑하던 호화로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리,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했고 그 회사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직접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준 씨가 태준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액 주주가 아니라 제 사위 같은 직원들의 미래를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앉아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서류들에 둘러싸여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서연과 태준은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어 차지하려고 했지만 이 집은 제 재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에서 짜증 섞인 끈질긴 노크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문 열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제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금고에 다시 넣어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 저는 그 애를 당황하게 만드는 평온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서연아. 어쩌면 이제 앞을 내다볼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 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지만 이내 제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 저는 동의하며 모든 것을 바꿀 서류들을 담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될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서영과 태준이 거실에서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마시며 그들의 겉보기 승리를 축하할 때 저는 민준 씨의 연락처에서 찾은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이화라고 합니다. 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제 상속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머리맡에 누인 민준 씨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여보.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패배자의 순종이 아니라 마침내 힘을 찾은 평온함으로 말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민준 씨가 그의 노트에 묘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3일 후 제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제가 보낸 서류 사본들을 분석하고 예비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이화 씨, 그녀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매우 꼼꼼하셨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모든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원장은 절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매우 부유한 여성입니다. 늘 푼돈을 세며 살았던 저에게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제 모든 자산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지적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신의 딸과 사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조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조건 조항이 특히 교묘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당신을 돌본다는 전제하에만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그 조항을 위반했음을 쉽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흡수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에 단호한 빛을 띄었습니다. 우선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우리 사건에는 더 유리해집니다. 지금요?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요양원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는 척하고 그곳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비용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이 자만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탄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그들의 계획을 계속하도록 허락했고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모든 대화, 모든 은밀한 위협, 저를 깎아내리거나 무능하게 보이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몰래 기록했습니다. 태준은 심지어 정신과 의사 친구를 데려와 제 정신 상태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거의 검사하지도 않고 제가 치매에 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 가짜 상담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서연은 집을 비우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상자 하나하나 제 추억들이 포장되고 라벨이 붙여지고 기부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제 추억들이 그토록 경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제 사건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거실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 가지 정보를 흘렸습니다. 있잖아. 요양원에 가기 전에 내 진주 목걸이를 너에게 줄까 생각 중이야. 어차피 네 할머니 것이잖아. 그 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분명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진주 목걸이요? 엄마가 그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던 거요? 그래. 그런데 찾을 수가 없네.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니? 서연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하네. 저는 순진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아빠가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사파이어 귀걸이도 찾을 수가 없네. 이사하는 혼란 중에 잃어버리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 애의 눈에서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죄책감은 이내 얼버무리는 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애는 제 보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대화를 박 변호사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재산 침해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소위 요양원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과 태주는 일요일에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약속했던 천국이라기보다는 노인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비좁은 방, 과로한 직원들, 그리고 공기 중의 소변 냄새를 거의 가리지 못하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멋지죠? 서연이 억지로 열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봐요. 심지어 공용 텔레비전 시청 시간도 있어요. 저는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하는 6명의 노인들이 있는 우울한 방을 바라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제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주머니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몇 년 동안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돈보다 더 오래 산다면요? 뒤따라온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더 나쁜 것은 생각해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제가 떠나면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에 대해 신이 나서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주방을 현대화하고 제 침실을 태준의 서재 겸 사무실로 바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빠 서재는?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객실이나 더 큰 드레스룸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알았다. 저는 대답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과 태주는 집 소유권 이전 및 제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최종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준의 부동산 자문가 친구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서명할 서류 가져왔어요. 서연이 부엌 식탁에 서류들을 펼치며 선언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서명만 하면 다음 주에 엄마가 요양원으로 이사가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침대도 예약해놨어요. 저는 평온하게 서류들을 바라보며 연구하는 척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태주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아, 내 친구 미림 씨인가 봐. 저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태준이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것은 미림 씨가 아니라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집행관과 사회복지사가 동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화 씨의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태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서 연세에 맞는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하며 식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이 이화 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되었다고 가정해도 될까요? 현장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화 씨 소유의 보석과 귀중품이 그의 허락 없이 이 집에서 반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이 물품들을 압수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애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이내 분노로 좁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애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 애가 흐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사연아, 나는 나 자신을 보호했어. 네 아빠가 언젠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집행관과 사회복지사는 집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상자들, 부분적으로 비워진 방들, 식탁 위에 서명되지 않은 양도,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옆에 서서 침착하고 권위 있는 존재감으로 자신감을 내뿜었습니다. 이화 씨,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지에서 떠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몇 달 동안 저에게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달려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는 그저 엄마를 돌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흥미롭군요. 박 변호사가 그 애의 말을 끊고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2달 동안의 녹음이 있는데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태준 씨가 가스레인지 사건을 꾸며냈다고 인정하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연 씨에게 어머님께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화 씨는 본인의 집에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최근 의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의 정신 능력이 완전히 정상임을 증명합니다. 이것들은 태준 씨가 데려온 의사 친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수인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태블릿에 메모를 했고 집행관은 그의 체계적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이제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저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희는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추억을 쓰레기처럼 싸서버리니? 가족이라면 내 허락도 없이 네 할머니 보석을 가져가니? 너와 태주는 가족이라면 나를 삼류 요양원에 던져놓고 내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니? 그렇지 않아요. 그 애가 흐느꼈습니다. 태준 씨가 저에게 그게 엄마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설득했어요. 엄마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네 엄마를 믿는 대신 그 남자를 믿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나를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니? 태주는 상원이 통제불능이 되자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을 닫고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오해입니다. 변호사나 집행관은 필요 없어요. 이와 아주머니, 저희는 항상 아주머니를 위한 일만 해왔습니다. 아주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화 씨가 요양원으로 이사 가기 전에 집 소유권을 서연 씨 명의로 이전하려다 시도도요?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 이화 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맹세코 엄마 돈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 너는 안 가져갔어.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가져갔어. 제가 집에 없던 때에 제 체크카드로 당신들 공동 계좌로 이체된 은행 명세서가 있어요. 태준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가난하고 무력하며 조종하고 버리기 쉬운 늙은이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저는 천천히 가방 옆으로 가서 박 변호사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는 네가 알던 그 겸손한 회계사가 아니었어. 수년 동안 그는 묵묵히 금융 제국을 건설했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남겼어. 저는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 명세서들을 식탁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태준의 눈을 믿을 수 없는 탐욕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테헤랄로에 있는 이 건물. 저는 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내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작년 여름에 갔던 바닷가, 별장, 네 사장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별장도 태준 씨, 내 것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박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화 씨의 소유입니다. 당신들은 관리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했고 그 회사는 그 돈을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주먹으로 맞은 듯 움찔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도요. 태준 씨. 5년 전 익명의 투자자가 매입하여 당신의 승진을 보장했던 그 주식도 제 것입니다. 뒤따라온 것은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은 10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사연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왜 저희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애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의 의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분명히 그의 신중함은 옳았어. 태준은 마지막 발버둥을 치려 했습니다. 이와 아주머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해입니다. 저희는 아주머니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희는 그저 아주머니의 안전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만약 아주머니가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는 더 좋은 곳, 더 호화로운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더 좋은 곳에는 관심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럼 저희 아파트는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희를 쫓아내실 건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야. 저는 마음속의 고통과 결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존중과 존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얼마나 배우느냐에 따라. 그럼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의 물품 반출이나 소유권 이전 시도를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반출된 모든 재산, 특히 가족 보석과 개인 서류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합니다. 서연은 무너져 흐느꼈고 태준은 방금 받은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했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그의 작업을 계속하며 모든 방, 모든 서류,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권고합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다음 단계를 숙고하십시오. 저희는 이화 씨의 권리와 소원을 완전히 존중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모든 법적 결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거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 얼마입니까? 그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태준 씨. 이제 저는 당신들이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소파로 부축했고 저는 감정적인 혼란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맞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용기였는지 절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며 아직 메모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삶의 수많은 순간들을 지켜본 벽들, 한때 사진과 기념품들이 걸려있던 텅 빈 공간들, 제 물건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애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연에게서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태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치 상황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박 변호사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화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서류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당신의 모든 재물을 반환하고 당신의 정신 능력이 완전히 정상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당신의 집이나 재산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대가로 원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파트에서 당장 쫓아내지 않길 원합니다. 그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6개월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요? 그 애는 뭐라고 해요? 그 애는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진실이 드러난 후 그들의 결혼 생활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재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는 아마도 계획의 실패를 서연 탓으로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준에게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파트에 6개월 더 머물고 싶다면 임대료는 50% 인상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이젠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2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 제 집 문 앞에 혼자 나타났습니다. 깊은 다크서클과 불면증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거만한 여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 그 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애는 커다란 상자 2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엄마 보석들이요. 그 애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앨범, 편지, 제가 가져갔던 모든 것들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요. 제 삶의 보물들, 제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민준 씨가 저에게 선물한 귀걸이, 그가 1년 동안 돈을 모아 사준 작은 사파이어가 박힌 약혼 반지. 저와 태준 씨는 헤어졌어요. 서연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다고요. 만약 아무것도 숨겨둔 것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상자 안의 물건들을 계속 확인하며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희가 한 일, 제가 허락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침내 그 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서연아, 그 옳은 일이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내 추억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것이었니? 아니요. 그 애가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 씨가 저에게 엄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믿게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저는 제 엄마를 믿는 대신 그를 믿었던 거예요. 왜? 서연아, 제가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헛되이 낭비된 것 같은 사랑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모든 희생을 바친 후에 너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었니? 그 애는 소파에 앉아 제가 본 어떤 때보다 자꾸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그 애가 마침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돈과 지위만 신경 쓰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는 게 훨씬 쉬웠어요. 저희가 엄마를 돌보고 있는 척하는 것이 저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 애의 말이 계시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위해 한 모든 일, 그 애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것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죄책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니? 서연은 어릴 적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엄마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저 제가 가져갔던 것을 돌려주고 엄마가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더라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남은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는 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 애는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태준의 계산적인 조작도 지난 몇 달 동안 그 애가 보여준 가짜, 걱정도 아닌 진정한 취약함. 지금 어디서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요.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태준 씨가 아직 거기에 있어요.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합의 과정에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제가 저희 계획을 망쳤으니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아이러니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태준은 결국 태준이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너는 우리 사이에 깊은 무언가를 깨뜨렸어.
그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만약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이야.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 아빠는 마음 깊이 너는 여전히 그가 키운 그 아이일 거라고 믿었어. 그는 네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아빠는 언제나 저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더 잘 보셨죠. 그 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제가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런 믿음을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날 그 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일어난 일을 잊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저는 그 애를 막지 않았습니다. 짧은 포옹, 달콤하고 불확실한 접촉은 후회와 희망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보석들과 여전히 배신감으로 아픈 마음과 함께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비록 멀리 있지만 치유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방문한 지 2주 후 저는 박 변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화 씨,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 씨가 저희 합의대로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요? 어디로요? 아무래도 해외에 사촌이 있나 봅니다. 제 사내 정보원에 따르면 그는 이미 사직했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늘 어려움에 부딪히면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박 변호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연 씨가 어제 저를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태준 씨가 별거 전에 그들의 공동 계좌를 비우고 그녀에게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것은 제 딸이었습니다. 그 애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저희는 그가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 명령을 신청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씨는 이제 거의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어릴 적 뛰어놀던 정원을 보며 민준 씨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힘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에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후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이 임원 아내의 화려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태준 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앉자마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빚과 모든 것에 대해. 서연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는 동안 그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리석고 눈이 멀었었어요. 많은 똑똑한 여성들이 태준 같은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로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네가 탓해야 할 것은 그가 너에게 한 일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한 일이야.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제 말에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제가 계속 말하며 서류철 하나를 탁자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자선도 아니고 자동적인 용서도 아니야. 이것은 기회야. 서연은 망설이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내용을 읽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고용계약서입니다. 그래, 민준재단에서 일하는 거야. 내가 설립하고 있는 조직인데
가족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곳이야. 이 생각은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에 태어났어. 내 이야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은 다른 노인들이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삶을 포기해야 했는지, 나처럼 신중한 남편이 없어서 말이야. 저를 위해 일하라고요? 서연이 혼란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네가 재단을 위해 일하기를 원해. 너의 행정관리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월급은 많지 않지만 공정하고 숙소도 있어. 이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어. 네가 삶을 재건하는 동안 월세를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왜요? 그 애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오후 햇살 아래 만개한 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서연아, 나는 네가 될 수 있는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아빠가 마음 깊이 너는 여전히 그 아이일 거라고 믿었던 그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운이 좋지 못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모든 노인들을 위해서도 말이야. 저는 몸을 돌려 그 애를 마주했습니다. 너의 일은 힘들고 종종 고통스러울 거야. 너는 너 자신이 나에게 하려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야. 너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눈을 마주해야 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을 통해 너는 네가 처음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너는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 아빠는 용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지.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길을 제시할 용의는 있어.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재산의 일부를 이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저희는 제 집 근처에 큰 건물을 사들여 취약한 노인들에게 법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서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의 다른 직원들이 그 애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저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의 진심 어린 헌신은 존경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에게 이 구원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그 애의 집이 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버림받거나 착취당한 노인들의 특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매일 저를 보면서 제가 하려 했던 일을 아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저희가 공용 주방에서 만났을 때 그 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빠는 네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태주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단의 연락처를 통해 그가 해외에 정착했으며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여성도 부유한 과부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여성에게 경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포식자들은 자신에게 대갚아줄 먹이를 만났을 때만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저는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영예를 얻었습니다.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저희의 노력을 인정하는 인권상. 시상식 날 제가 연설을 준비할 때 저는 청중석을 바라보았고 서연이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상식이 끝난 후 저희 집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집 정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작은 꾸러미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묻자 그 애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서연이가 1년 전 아무렇게나 싸버렸던 저희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각 사진에 손으로 쓴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순간을 회상하고 그 추억들의 의미를 반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되찾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 애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은 태준 씨에게 있었고 어떤 것은 제가 그때 친구들에게 아무렇게나 줘버렸어요. 저는 저희의 추억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기리기 위해 다시 모으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며 수십 년 가족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단의 최근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모인 전체 팀. 그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언제나 제가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을 알고 계셨던 분께 그날 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 딸을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변하고 성장하고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인정. 이번에는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채워진 가족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민준 씨와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까지도요.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우리 딸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애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애가 빛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별들이 저희 머리 위에서 반짝일 때 저는 그가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설립 18개월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 변호사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화 씨, 보셔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서류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오르비아 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른 몇몇 노년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사기 수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서류처를 열었고 키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 속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으로 몰래 돌아와 있었고 복잡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과부들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그들의 재산을 유령 회사로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변호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당국에 통보했지만 그의 수법과 성격을 증언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가 사진과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희생자들을 찾았을 뿐이에요. 당국은 우리가 그를 고발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해.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기로 결정했지만 너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할 필요 없어. 서연은 제가 제 자신의 결심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해야 해요. 저는 그를 마주해야 해요. 저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도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경찰 및 검찰과 협력했습니다. 태준의 수법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미묘한 조작들, 전면적인 사기로 이어지는 작은 거짓말들. 특히 서연은 태준이 처음에 저를 상대로 한 계획에 그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가 어떻게 의심과 불안감을 심어주었는지, 그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그의 희생자들을 고립시켰는지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왔을 때 저는 제 집에서 있었던 대치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노인 금융학대에 맞서는 싸움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재단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이 나란히 법정으로 걸어 들어갈 때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최근 희생자들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65세에서 85세 사이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태준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늘 보여주던 우아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저는 순간적인 분노를 보았지만 이내 그의 계산적인 매력 가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판사님이 법정으로 들어서셨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 제 심장이 거의 멎는 듯 했습니다. 이 판사님, 법정 경위가 선언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 제가 법원에서 비서로 일할 때 그곳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때 제가 격려해 주었던 그 수줍은 남자. 밤늦게까지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개회 서두에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증언 차례가 되어 제 이름을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눈이 서류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알아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와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그가 안경을 고쳤음에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지방법원에 계셨던 이와 아주머니 말입니까? 네, 판사님.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판사님은 짧게 웃으신 후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이후 2시간 동안 저는 태준이 한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 딸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가 어떻게 제 집과 존엄성을 빼앗으려 했는지, 그가 어떻게 저를 형편없는 요양원에 던져 넣을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발견한 것과 그것이 그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족의 보살핌을 박해로 오해하는 혼란스러운 늙은이로 묘사하려 했었습니다. 이화 씨, 그가 가짜 동정심으로 물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력 감퇴가 있으셨습니까?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제 딸에게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믿게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냈습니다. 만약 기억력 문제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장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이해 받아들입니다. 이 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위가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한 후에 제가 완전한 의료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사건들을 꾸며냈다고 인정하는 녹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님이 인턴으로서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어깨에 너무 큰 해군색 양복을 입고 어머니가 졸업 선물로 주신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전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판사님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제 사위와 딸이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던 그날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호사님, 제 기억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뒤따라온 침묵은 판사님이 그의 공책에 펜을 긋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서연이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그 애의 용감함은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애는 자신이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재단에서 일하면서 찾은 구원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씨가 엄마가 정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를 믿게 했어요. 그 애가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은 암시들로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배우 이름을 잊은 거 눈치챘어? 엄마가 날짜를 혼동하는 거 봤어? 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들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요. 태준이 마침내 증언했을 때 그것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장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걱정스러운 사위로 묘사했습니다. 이 혐의들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하면서 악어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기록은 그가 어떻게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횡령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판사님은 그의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태준 피고인, 본 법정은 당신에게 제기된 사기, 문서 위조, 강요,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에 대해 모든 유죄를 선고합니다. 당신은 가족과 노년의 조종과 절도 대신 보호와 존경을 받아야 할 여성들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본 법정은 특히 당신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냉혹함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권위와 절제된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바탕으로 본 법정은 당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하고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태준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이 판사님은 저를 흘끗 보며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승인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불안정한 젊은 인턴을 격려했던 것처럼 작은 친절이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기자들과 영감과 희망을 찾아온 다른 노년 여성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약 80세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재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 조카가 저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덕분에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와 서연은 정원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땄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애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처음에 엄마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 재단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그 여성들은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네 아빠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찾을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 점에서도 그가 옳았다고 생각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침내 그 애의 눈에까지 닿았고 태준이 저희 삶에 들어오기 전 그 애가 어린 소녀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까요? 그 애가 고통 속에서 일궈낸 모든 것에 대해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가 부드럽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네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을 알고 있었어. 저희는 침묵 속에 별들을 응시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단은 저희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사명이었고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저희를 다시 연결시켜준 목표였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엄마를 알아보셨을 때 마치 운명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인생이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푼 친절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지. 저는 그 수줍은 젊은 인턴이 언젠가 태준을 감옥에 보내는 판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는 늘 그러셨죠. 그렇죠? 항상 아무 데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요. 저는 웃으며 제 평생 동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던 모든 작은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야근하는 인턴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젊은 직원들을 독재적인 상사로부터 보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저 제가 배운 방식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친절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라고 늘 말씀하셨지. 서연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항상 보답하는 그 친절을 위해. 태준의 재판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재단은 노인인권 옹호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작은 법률 지원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다른 도시에 지점을 확장했으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사회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저는 재단 정원에 앉아 한 무리의 여성들이 태극권을 수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도착했어요. 그 애가 법무부 도장이 찍힌 봉투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다리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75세였고 세월의 무게가 관절에 남긴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통과되었어.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선언했습니다. 취약노인 재산 및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이화 법안이 어제 서명되어 발효되었어. 서연은 제 옆에 앉아 눈에 참았던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희가 해냈군요. 정말 해냈어요. 이 법안은 저희가 입법자들과 노인인권 단체들과 3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금융적, 심리적 학대, 특히 가족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의 정점이었고 수십만 명의 다른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선견 지명이 어떻게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서연은 주름진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세가 된 그 애는 이제 강하고 동정심 많은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거의 집에서 쫓아낼 뻔했던 조종당하고 불안정한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단에서의 그 애의 일은 그 애를 변화시켰고 마치 그 애가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애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에요. 저희는 함께 본관의 새로운 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리모델링으로 폐쇄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텅 비어있던 벽들은 이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도왔던 노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각 사진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야기 회란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재단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경험, 추억,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요. 중앙벽에는 더 큰 초상화를 기다리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진과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이야기가 걸릴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민주 씨가 저에게 남겨준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해요. 서연이 주장했습니다.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가장 끔찍한 배신조차도 결국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저희는 천천히 회랑을 걸으며 몇몇 이야기들을 읽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82세의 오르비아 씨는 조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을 팔려한 후 성공적으로 집을 되찾았습니다. 77세의 알베르토 씨는 수십 년간의 심리적, 조작극과 학대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90세의 카르멘 씨는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 자녀들을 고소했고, 이제 노년층의 재정 독립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찾았어요. 그날 밤 피곤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전 거의 잃을 뻔했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서연은 이제 재단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일요일에는 그 애가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와서 그 힘든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전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민준 씨가 사랑했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난초는 활짝 피어 있었고 제 손길 덕분에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식물이 얼마나 많은 물과 햇빛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집과 존엄성을 거의 잃을 뻔했던 비극에서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명이 탄생했습니다. 제 유일한 딸의 배신에서 저희의 이전 관계보다 더 깊고 진정한 화해가 탄생했습니다. 제 안락이자 옆 탁자에는 서연이 한때 가져가려 했던 낡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고 이제는 돌려받아 복원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고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럽고 반짝이는 진주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내일 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이 목걸이를 착용할 것입니다. 그때 이화 법안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상자 바닥에 있는 작은 봉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고 서연의 손글씨로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제가 입힌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에 계속 부응하고 싶어요. 재단에서의 메일은 저희의 일이 단순히 법과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향한 모든 사랑과 감사로. 서연. 저는 쪽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당신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만 찾아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흰머리를 보았습니다. 고통과 기쁨을 모두 겪은 얼굴의 주름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만족감으로 빛나는 눈. 저는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 또래 여성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말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조차도 당신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 그날 아침 제가 재단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팀, 저희가 도왔던 어르신들, 저희의 대의를 믿어주는 당국과 지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단의 상임이사가 된 그 애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포옹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할 때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해, 심지어 태준과 서연이 처음에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행동까지도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많은 다른 삶을 밝힌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화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절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더 위대한 사명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여정을 나누는 동안 저는 청중의 눈에서 인정과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어르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날 무렵 박수 소리가 홀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높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보셨죠, 민준 씨? 제 생각엔 당신 말이 다 옳았어요. 모든 것이요.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신과 단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